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맡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이영주입니다. 저는 항암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기 폐암 수술로 완치 가능할까입니다. 조기 폐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기 폐암은 1기와 2기의 환자들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1기 폐암 같은 경우는 그 병변이 폐에만 국한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2기 폐암 같은 경우는 국소 임파절 전이가 있는데 임파절 중에서 좀 더 가까운 폐문부 쪽에 임파절까지 전이된 거를 2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 환자인데, 그러면 이런 조기 폐암 환자들도 예후가 좋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하면은 폐암 전체 사망률이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10년 전에 25% 정도 선에서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주요 암종 다른 장기에 있는 거에 비하면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검진 사업으로 인해서 조기 발견된 폐암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생존율 80% 이상 보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폐암 검진 사업이 굉장히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폐암 환자들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폐암을 치료 전에 우선 빨리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폐암은 굉장히 좀 조기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에요. 네, 증상도 별로 없는 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왜냐하면 폐는 굉장히 큰 용적을 가지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작게 발생하는 암은 어떤 증상도 일으키지 않고 검사로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폐암이 잘 생길 만한 고위험군은 저설량 CT를 연속적으로 보통 2년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폐암 진단율이 좋아지고, 특히나 조기 폐암의 진단율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조기 폐암 검진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는 고위험군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고위험군의 정의는 54세부터 74세 성인이고 30년 정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환자군은 그런 조기 폐암 검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확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영상 검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요거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은 어떤 게 있죠? 예, 뭐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병기가 어떤 병기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병기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CT, PET-CT도 있고요. 영상 검사로는요. 그리고 조직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침 생검으로 할 수도 있고, 최근에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로봇 기관지 내시경 등을 통해서 임파절을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 말초에 있는 작은 폐병변을 직접 조직 검사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조기 폐암이고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이 제일 좋은 치료인 것 같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수술을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수술 방법을 분류하자면은 흉곽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열어서 수술, 크게 열고 수술하는 개흉술이 있고 또는 그 외의 방법들을 조금 열고 수술하는 채소 침습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제 채소 침습 수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로봇 수술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로봇 수술도 전체적으로 보면 흉곽경 수술의 하나고 그냥 예전에 일반적인 비디오 흉곽경 그리고 로봇 흉곽경 수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접근 방법에 따른 차이고요. 그 외에는 폐 안에서 그 절제 범위를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옆 하나를 절제하는 폐옆 절제술이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그보다 덜 자르는 절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쐐기 절제술 또는 구획 절제술 같은 방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말씀드린 절개 방법에 따른 차이로는 요즘은 채소 침습 수술도 개흉술만큼 비등한 결과를 다 있는 데 비해서 환자의 회복이나 통증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 채소 침습 수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흉술도 그 사용 가치가 있는 수술이고 복잡한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적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범위에 관련해서는 옆절제술이 표준적으로 표준 절제술로 사용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으면서 괜찮은 폐기능 보존이 되기 때문인데요. 많이 절제할수록 재발은 덜 되지만은 그만큼 환자의 폐기능 저하가 크기 때문에 그거의 적정선이 지금은 대개는 옆절제술입니다. 이전에는 폐기능이 좋지 않아서 옆절제술을 견딜 수 없거나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덜 절제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쐐기 절제술이나 구획 절제술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변이 굉장히 위치에 따라서 더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경우는 최고 한쪽 폐를 다 절제해야 되는 전폐 절제술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수술 전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하거나 검사를 좀 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수술 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환자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폐활량 같은 폐기능 검사들도 있고요. 또는 환자의 심폐기능 같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심장 기능 검사 같은 일부 검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만큼의 절제가 환자한테 적절한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암이 아무래도 흡연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금연을 하고 오시는 분도 많지만은 가끔 수술 직전까지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하고 폐렴이라든지 다른 합병증들의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환자를 좀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겠군요.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최소 2주 내지 4주 이상의 금연 기간이 확보돼야지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환자도 비교적 잘 회복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도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준 선생님이 수술 잘 해주신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왜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하고 되게 우울해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의 종양뿐만이 아니라 수술했더니 주위에 있는 임파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파절을 따라서 그걸 타고 혹시 다른 장기로 폐 이외의 장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임파절 전이가 수술을 했을 때 같이 보인다. 그런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 전신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생존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주로 항암 치료를 하죠. 네.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 이제 항암 치료를 선생님께 이영주 선생님께 보내면은 선생님께서 가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란 건 세포의 DNA의 돌연 변화를 좀 보는 그런 검사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암에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암제가 제일 좋은 항암제냐? 나한테 맞는 항암제. 나의 암세포를, 폐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가장 좋은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모습만 보고, 폐의 모습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DNA 두 유전자 변이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검사를 유전자 검사라고 하고 있고,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예전에는 각각의 유전자를 각각에 나눠서 했다 그러면 요즘은 한꺼번에 필요시에는 한 200개 또 넘어서는 500개까지 그렇게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하는 걸 우리가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조기 폐암이지만 임파절 전이가 확인된 환자들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좀 하셔서 나한테 맞는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냐? 요즘 뭐 세포독성 항암제, 또 표적 치료제, 또 면역 항암제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가 나한테 맞는지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예후에도 도움이 또 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즘 너무 많이 복잡해졌는데 그럼 수술 전에도 하기도 하고 가끔 수술 후에도 하기도 하고 수술 전에도 했다가 후에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적 치료나 면역 억제 항암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만 추적해서 가서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우리가 주로 표적 치료제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항암제들은 이제 투여가 되면 바로 암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이제 성장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면역 항암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고요. 이 약이 들어가면 암세포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단지 면역 세포들, 환자들의 면역 세포들의 힘만, 기능만 확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건강해진 면역 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부작용도 좀 적고 그런 치료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영주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표적 치료나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런 좋은 약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소개됐는데 수술 전후에 쓰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항암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세 번이나 4번 정도 먼저 하고 사이즈도 종양의 사이즈도 크기도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 보이게 전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절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 그 이전에 수술을 끝내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나 세포 독성 항암제 또는 표적 치료제를 수술 전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기 폐암 환자들에서 네, 수술 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임파절 전이가 이제 의심이 돼서 수술 이후에도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환자들이 그런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떤 환자들한테 그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되냐 이 결정은 여러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순서로 치료하시는 게 환자분의 예후에 가장 좋을 거냐
그런 걸 같이 모여서 미리 상의 드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수술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수술 이후에 합병증 내지는 느끼시는 어떤 증상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관리는 또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입원 중에 있는 합병증이야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해결하고 나가겠지만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계실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되게 수술 후에 환자들이 마른 기침을 좀 오래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대개는 수주, 수달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부위 전후로 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적절한 통증 치료를 하고 또 점차 호전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폐기능 저하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 연구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하는 편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최소한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뭐 체중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환자들한테 식사도 좀 잘 챙겨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조기 폐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오늘 여기 마쳐볼까요? 네. 네, 오늘 이영주 선생님과 저도 말씀 나누면서 궁금한 점 많이 해결했고요. 그리고 폐암 환자들과 보호자분들에게도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폐암으로 진단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나을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의료진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